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애틀랜타에 비해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경례. 다음은 애국가 및 미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기 애틀랜타 협의회 김형률 회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데이 월요일인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낙연 전 총리님의 통일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기빈 몇 분만 소개하고 제가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이낙연 전 총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지아 국무장관이신 브래드 레펀스퍼거 옆에 우리 샘바 조하원호 이용기 지금 한의회장 오셨습니다. 김백규 전 우리 평통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시카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우리 이사장님 서정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소개하실 분이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끝나고 우리 워싱턴에서 우리 저기 평통 부회장이자 워싱턴 DC 평통 부회장이죠. 현재 미주 부회장이신 우리 주미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분들 외에도 지금 플로리다에서 오셨고 각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남부 지역 각 단체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평통 아틀란타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틀란타 한인사회 중심축이 되어주시고 계신 우리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를 위해서 원근각기에서 오신 내외 기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브래드 래픈 스피커 국무장관 샘 박 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며 발전점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오늘 이 시간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는 남북 문제와 또 통일 문제를 우리 사회 다른 어떤 분야보다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둘러 갈라놓은 분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선조들이 염원했던 국가는 분단의 한반도가 아니라 하나된 조국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고 울고 웃는 한민족의 나라입니다. 올해로 분단 역사가 77년이 됩니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100년 전 선조들이 목숨 바친 수건이 독립운동이었다면 지금 시대의 독립운동은 통일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손에게 평화의 땅, 한반도, 하나된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행사에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을 지속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이 경제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남한과의 교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며 GDP가 북한이 2019년 기준으로 35조, 남한이 1919조로 남한의 약 1.8%에 불과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또한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이 시간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각 진영이 높은 벽을 세우고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은 공존할 수 없는 적이라고 선언하는 모양새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잃으면 보복에 시달리고, 진영을 장악한 이들은 진영 내 권력과 의견이 다른 이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고 매몰차게 잘라냅니다. 근대 문명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야만성을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한국 정치는 아직도 야만의 유산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산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도 각 지역에서 친한파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동포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홍기 한인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축사하기 이전에 우리 김영률 평통회장님, 박영선 부회장님, 이명기 상임위원 그리고 평통위원들 이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먼저 보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만 애틀란타 한인 동포를 대신해 제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총리님의 애틀란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민주평통위원 및 애틀란타 한인 동포 여러분 리더들을 또한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동포 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은 이곳 애틀란타의 미국 동남부 지역은 점차 한국 정부와 국민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 시리인 애틀란타처럼 이 총리님의 앞날을 정치 역정을 더욱 떠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조국을 떠나 해외에 나와 사는 우리 동포들의 주요 관심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남북 통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총리님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강연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지혜와 성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인권운동의 발상지인 애틀란타의 민주시민의식과 남부의 한대를 듬뿍 느껴지시기를 이번 강연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지아 국무장관인 브래드 레펀스버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next speaker is Brett Raffensperger, the Georgia Secretary of State. Please give Mr. Brett Raffensperger a big round of applause. Well, Mr. Prime Minister,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being at Georgia. Welcome. I am honored to be here with you to recognize former Prime Minister Lee Nak-yeon. Prime Minister service to South Korea South Korea service comes at possibly the most unique time in the history of U.S.-South Korea relations. In the past decade, our alliance has been made great prosperity and great friendships, great hope, and in spite of that, we have also had great uncertainty. Our two nations hold a very special bond, and I take pride in representing the people of Georgia who support and recognize South Korea as a key ally and a key leader in the Asian Pacific. Our relationship enjoys great prosperity because of the path its people have chosen. South Korea i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what happens when government steps out of the way and allows the free market to be unleashed for the benefit of its people. South Korea has chosen the path of liberty, cooperation, and leadership in the global economy, and it is a thriving democracy. Our relationship enjoys great friendship because of our interwoven bonds. South Korea is the United States' 7th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n Georgia alone, we can look at Kia, SK, and the Hyundai manufacturing facility, and of course the new Hyundai EV plant that is being graded right now. We are so grateful for this. We're also grateful for the over 100 Korean firms that call Georgia home. I have great hope for the people of Korea because their culture shows many of the homegrown values of which I was raised. Honesty, integrity, hard work, and perseverance are among those traits that I see ingrained with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And I have great hope for the destiny of the Korean people and their nation. I pray that one day the Korean people are united once again under the banner of liberty and democracy. With that does come uncertainty. It's no secret t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find themselves facing threats, not halfway across the world, but right in their own backyard. The Korean people and its leadership have the calm, yet perseverant nature to navigate through those threats, ensuring the security of their future, the prosperity of their economy, and their continued status as a vibrant beacon of democratic principles to their region and to the entire world. Thank you, Minister Nak-yeon, for your service to our nation, to your nation, and your extended hand of friendship to our state. It's an honor to be with you tonight. Thank you very much. 다음 순서로 101지역 조지아 주 하원 의원 샘 팍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Our next speaker is a state representative of District 101, Sam Park.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It i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be with y'all this evening to welcome Prime Minister Lee Nak-yeon, the 41st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great state of Georgia. My name is Sam Park, and I have the honor and privilege of being the first Asian American Democrat elected to the Georgia General Assembly and to serve as chair of the Gwinnett State House delegation that represents approximately 1 million Georgians, which is home to nearly half of all Korean Americans who call Georgia home. The opportunity that I have been provided to represent and serve my community is in large part due to the support I've received from many of the Korean American leaders gathered here today. It is thanks to their wisdom and leadership that we have a strong foundation here in Georgia
that has allowed our community to grow and become the third largest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n democracy, which has afforded us as Korean Americans the right to vote, has allowed us to have a seat at the table. It's empowered us as citizens with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and provided us the freedom to determine our shared future. However, we cannot take our democracy and the freedoms they protect for granted. As a proud Korean American,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build and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democratic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to protect and preserve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ogether overcome the challenges we face today.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평화통일 강연의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 초청 강연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회 16대, 17대, 18대, 19대 계속합니다. 21대 무려 5번을 역임하시고 제4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시고 아직도 갑니다. 제37대 전라남도 지사와 가장 중요한 제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니 휴스턴 공연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김형률 평통협의 회장님, 이용기 한의회장님, 김백규 전 평통협의 회장님, 그리고 우리 서정일 민주총연 이사장님 비롯한 한 지도자 여러분, 제가 지금 미천한 사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Secretary of State, Mr. Brett Raffensperger, 그리고 State Representative Sam Park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애틀란타에 처음 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다.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미국 도시 애틀란타. 그거 역시 실감이 됩니다. 그렇게 약동하는 미국의 새로운 심장 애틀란타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애틀란타에 처음 왔지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겠지만 근대올림픽 100주년 기념올림픽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고 한 3주일 정도 여름잠을 못 자면서 우리가 설렜던 기억이 바로 애틀란타와 함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역사가 깁니다. 사춘기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봤는데 제가 어른 되면 클락 게이블처럼 코수염 기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얼굴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면도 깔끔하게 하는 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애틀란타 그러면 제 인생의 큰 뭐랄까요, 도장 같은 무거운 그 짐을 남긴 몇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애틀란타에 난생 처음 오면서 맨 처음 간 곳이 킹센터였습니다. 39에 돌아가셨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 그렇게 많은 임팩트를 남기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가신 그런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킹 목사가 남기신 철학, 그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또 킹 목사의 그 연설, I have a dream.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정치인도 지금도 그 연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차 북한 핵위기가 생겼을 때 바로 그분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북한 핵위기가 그때 해소됐거든요. 그리고 카터 방북을 이루어지게 했던 조지아 대학 박한식 교수님. 네. 그런 세 분이 애틀란타의 이미지를 저한테 형성했습니다. 이번 제 애틀란타 여행도 그런 분들의 생각 또 생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컸다, 군사력으로 대국이었다. 그걸 뛰어넘어서 세계 인류에게 미국만큼 설렘을 준 나라는 역사상 아마 없었을 겁니다. 증거를 하나 댈게요. 나라 이름 뒤에 드림자가 붙은 것은 미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가 그 뒤에 드림자가 붙은 적이 있습니까? 문명비평가 제레미 리프킨이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드림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난민이 들어오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가스관 막아버리니까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차이나 드림을 말씀했는데,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사람만의 드림이 아니죠. 여러분도 미국인이 되시기 전에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중국 몽이 차이나 드림이 과연 인류의 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국의 꿈인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직 인류의 꿈이다 하는 믿음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가장 성공한 나라 미국, 한국과 인연이 됐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한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승인한 곳이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이었어요. 교황청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6.25가 났을 때 유엔군이 참전한 것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고 그 토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6.25가 끝난 한참 뒤에도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많은 원조를 해주었죠. 저 시골 우리 집에도 분유가 왔었어요. 배구. 도시락만한 분유인데 우리 형제가 7이나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주는 바람에 지금도 우유는 맛없다는 물을 좀 덜 넣었더라면 우유에 대한 인상이 나아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자 한미가 동맹이 됐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유일한 동맹이 한미동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이 진보적인 분이 운명이라고 해서 썼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미국의
원조가 얼마일까를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 예산안 편성이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이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코비드 방역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찬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입니다. 왜? 미국이 도와줘서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성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배운 민주주의, 어려웠지만 성공했고, 많은 지원을 위해서 이뤘던 경제적 성공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의 일원이 됐어요. 웅타드, 유엔 무역개발 기구죠. 거기가 국가를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기관인데, 개도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호적이 바뀐 나라가 그 기구 생긴 일에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고, 대한민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입니다. 아쉬운 것도 있죠. 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오늘은 평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평화롭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 또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주로 북한이 먼저 도발했지만 215번 있었습니다.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박근혜 정부 때 5년 다 못 채웠죠. 115번 있었습니다. 215, 115 그래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지만 그러나 소중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가 정말로 완전하고 안정적이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사이에 핵실험을 6번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 미사일을 몇 발 쐈는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합계가 안 나와요. 매번 바뀌니까. 그렇게 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미국하고 북한한테 맡겨져 있죠. 그 이유가 있죠. 북한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제 불안, 안보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인데 주로 미국에 의해서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고 보고, 북한, 그리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뿐이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한테 그 비핵화 협상이 맺겨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 대화가 끊겼습니다. 남북 대화도 끊겼습니다. 그해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깜짝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까지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각각 만나고 또 세 분이 함께 만나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가기도 했죠. 그것이 2019년 6월 말이었는데, 사건으로서는 큰 뉴스가 됐지만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됐는데 무슨 말은 있었는데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은 쏘아대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안심은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안보 불안 때문에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 한국만의 위협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고 이걸 끊어야 될 텐데 협상은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관련국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가. 이 상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가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과 그 생각을 함께 해보자. 여러분께 문제를 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북한 참 자기들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보기도 참 딱하죠. 아까 김영률 회장님이 북한 GDP가 얼마다 말씀하셨는데 그 비싼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하늘에다 돈 날리는 것 그 돈을 경제 쪽에 썼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쪽에 자꾸 쓰면 안 그래도 없는 돈 경제 발전, 주민생활 향상 그쪽에 돈이 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뻔한 이치지.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다가 자꾸 핵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고립되고 제재받고 그래서 여러 나라와 무역이 안 되고 경제 협력도 안 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또 제약받고 주민생활 향상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재와 봉쇄 때문에 점점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기대게 되고 이른바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어느 한쪽에만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어느 한 나라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그 나라의 존재 방식이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씩 주문을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까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주문도 조금 더 많아져도 되죠? 우선 북한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핵을 가지고 빈곤과 고립을 계속해 갈 것인가, 핵 개발을 멈추고 대화를 함으로써 개방된 나라로 가고 중국 일변도의 의존 체제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와 협력 교류 관계를 맺어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고 그리고 협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가는 이 길로 갈 것입니다. 혼자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저 같으면 북한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겠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비헤이비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하려고 그러면 요란하게 축하 행사를 미사일 쏘아가지고 하잖아요. 좀 기분 좋은 축하를 해주면 좋으련만 어떤 때는 핵실험도 해버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 그때 그랬고요. 그 앞에도 계속 그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 뉴욕타임스는 지렛대를
관심을 끌어서 지렛대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죠. 그런데 지렛대만 확보하면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될 상대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해놓고 지렛대 가지면 뭐예요? 그 지렛대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브링크맨십이라는 거. 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초강수를 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 수가 있죠. 관심을 끈다고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지만 점점 호전적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뭘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조금 더 써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북한한테 권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은 제일 큰 문제는 정권 바뀌면 와장창 바뀐다는 겁니다. 예. 특히 대북 정책이 가장 많이 변해요. 우리 정치가 미국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미국보다 더 심하겠네.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폴라라이즈 안 돼. 폴라라이즈 되는 제일 큰 이슈가 대북 정책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아무런 대안도 없다든가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큰 혼란을 한번 대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협상을 해도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모르겠어요. 그분 연세가 지금 30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40년 집권을 생각을 하고 계획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은 맨날 5년마다 바뀌니까 이걸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바뀐다, 1인 장기 집권을 막았다는 건 대단한 민주주의의 성취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국가의 대홀강, 국가의 대전략, 특히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이것은 좀 세워놓는 게 어떤가.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에서 실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시대였던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이라고 계세요. 한 번은 나오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한 30명을 모으셨어요.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 지도자. 그걸 하자는 거예요. 대북 정책의 골강.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손못대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한 두세 달 가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법륜 스님이 모집한 정치인들은 대체로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을 양쪽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되는 게 이익 볼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권 세력 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가 갖춰져야 돼요. 준비 없이 덤비고 즉흥적으로 하다가 낭패됩니다. 특히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북한한테 학습 효과를 줄 것 아니겠어요? 잘해준다고 믿지 말고 뭐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87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7년 12월이면 어떤 때냐 그러면 일로 삼김이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뛰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삼김 씨가 모두 떨어졌던 그때입니다. 그때 전경련 초청으로 미국의 진 컥 패트릭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의 유엔 대사를 했고 네오콘의 계모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아주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 진컵 패트릭 여사가 장경련 초청이니까 경제 때문에 오신 것 같지만 그분은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대선에서 몽땅 떨어진 삼김씨, 이 사람들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경련한테 부탁을 해서 전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통역 포함해서 두 김씨는 한 2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끝났대요. 그런데 DJ는 1시간 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진컵 패트릭 여사가 저 사람은 다른 두 사람과는 구별된다. 나는 저 사람을 주목할 것 같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통역으로 들어간 분이 전경련 그때 회장이 정주영 씨였는데 그분의 비서실에 계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 그 질문을 먼저 했대요. 왜 후보 단일화를 못했습니까? 하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걸 왜 묻노? 이렇게 DJ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후회합니다. 그래서 진컵 패트릭 여사가 이 사람은 대화할 만하겠다. 그래가지고 대북 정책 물어보고 쭉 하는데 미국 네오콘하고는 생각이 달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어요. 바로 그거. 그런 분이 여기 그게 1987년 얘기인데 그 10년 뒤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어요. 순 제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무장관님 공화당이신가요? 좀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북한 문제 체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한 마지막 대통령이 클린턴 같아요. 그때 페리 프로세스가 있었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할 뻔하다가 당신은 실패했는데 왜 김일성 주석이 먼저 가시는 거나. 그러나 카터 방북을 통해서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DJ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 드라이버 시트, 운전석, 당신이 운전석에 앉으시오 그 말이 클린턴 대통령이 DJ한테 한 소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1년 1월 달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죠. 아들 부시. DJ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설득을 했어요. 어찌 될까? 바로 그런 분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저의 바람입니다.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가진 빈곤을 선택할 것인가? 핵을 멈추고 이제 개방도 발전으로 나갈 것인가? 이제 지금쯤은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좀 통용되는 방식을 좀 써봐라. 맨날 꼬장 부리지 말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정권 밖에서 대북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도자, 준비가 좀 돼야 한다. 이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 말 하려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핵 위기 때마다 그나마 해소한 건 미국 덕분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1차 북한 핵 위기 때 미국이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일단 잠재우고 그 다음에 제네바 핵합의라는 걸 해가지고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합의가 결과적으로 안 지켜졌죠. 무슨 2000메가와트 경수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때 지어질 때까지는 중유를 막 주겠다 그랬는데 안 됐죠. 중유는 좀 가긴 갔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해는 못했죠. 그런 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나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닌데 기존은 제재와 압박이에요. 그렇죠? 기존은. 지금도 계속 그러죠. 짧은 대화, 긴 제재.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저들이 못 버티고 손들 것이다. 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저거 몇 년 못 가서 무너질 것이다. 안 무너졌잖아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얼마 못 갈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고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보수적인 전문가들 10년 내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그랬었어요. 그 10년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왜 잘못받는가를 말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봐서는 제대로 안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북한 붕괴론이다, 경제제재 만능론 같은 과신 이걸 좀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제재하고 압박하니까 고립되고 폐쇄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이상한 일을 하고 핵개발로 더 몰두하고 이것밖에 살 길이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한테 더 의지하고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사회로 나오기를 바래서 제재하고 압박을 했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더구나 지금 핵 문제도 교착, 전부 막혀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야단치는 것일까? 핵을 포기하라고 했어. 포기 못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다면 방법을 약간 바꿔서 고립을 풀어주면 어떨까? 딴지 못하게. 1980년대 말 90년도 초에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처형되고 그때가 그때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레간 대통령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후임이 부시 대통령인데 아버지 부시 그때 완전히 냉전이 끝나잖아요. 1990년에 소련이 한국과 수교했어요.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 수교했어요. 92년에는 중국도 한국과 수교했어요. 그 중간 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어요. 그날이 9월 18일입니다. 그 무렵 그때 미국도 북한과 수교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대외 정책이 교차선이 우리가 중국 소련하고 수교할 테니까 미국 일본도 북한하고 수교하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70년대부터 했어요. 그런데 안 됐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때라도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했더라면 핵 문제가 더 나빠졌을까? 어땠을까? 평양의 성조기가 나오고 워싱턴 DC에 북한 인공기가 있고 외교관들이 날마다 만나고 그랬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나빠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이 고립을 개방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지나간 얘기지만 외교 관계를 맺어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죠. 그 회담이 4개항이었어요.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성화, 이 4가지입니다. 미군 유해성화는 조금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3개는 전부 안 됐죠. 왜 그런 합의가 됐겠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미국도 인정했으니까 합의했을 거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항시 북한 핵위기가 되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해결책의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해. 이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비핵화와 연계해서 하겠죠. 서로 단계를 맞춰가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8.15 제안도 단계를 맞춰가면서 함께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그 단계에 맞게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게 8.15 경축사에 들어간 대북 제안의 골반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한은 나쁜 집단이니까 악의 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시 대통령. 그리고 로우 스테이트는 미국 국무부 문서에 쭉 나와요. 불량국가. 그러니까 대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악의 축이 갑자기 착해진다면 좋으려구나. 그게 아니라면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나쁜 놈이니까 대화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나아질까. 그런 그 경직된 생각, 가치 중심의 그런 대외 정책, 그것을 실용주의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공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때는 독일, 일본이 적국이고 소련이 같은 연합군이었잖아요. 근데 끝나자마자 소련이 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했죠? 독일, 일본을 지원하면서 그것을 독일, 일본을 소련 팽창 저지선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최강의 우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실주의 노선 아닙니까? 1970년대 닉슨 카터 중국이 저것이 조금 아심하신 거다. 카터 대통령이 몇 번이나 참모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중국 믿어도 돼? 그리고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수교를 하면서 중소 분쟁에서 틈이 벌어집니다. 그게 70년대 역사입니다. 80년대 레간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Empire of Evil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Axis of Evil. 그러나 악의 제국과 대화해서 대탕틀을 이뤘잖아요. 냉전 끝에. 그리고 90년대 무려 11년 동안 전쟁했고
가장 참패한 베트남하고 수교를 하잖아요. 그 베트남을 친미국가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란하고 협상해가지고 핵합의 이루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깼지만. 그리고 아주 턱 밑에 부역가신 쿠바하고 수교했잖아요. 그때마다 성공했어요. 실용주의 노선. 왜 한반도에만은 그것이 안 되는가? 혹시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반도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북한이 고립 속에서 폐쇄된 상태, 자꾸 핵만 개발하고, 자꾸 중국한테 의지하고, 이것이 미국한테 행복한가요? 아니라면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률 회장께서 통일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말씀하셨는데, 통일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이 많이 요즘은 좀 변하고 있죠. 청년들은 통일 왜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평화는 좋은데 통일까지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과거보다는 좀 더 많아졌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평통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통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어야죠. 빌리 브란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Peace is not everything, but without peace, everything is nothing.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죠. 그러나 평화가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평화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통일한 것보다는 평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을 수 있겠다. 그 생각하는데, 단 둘로 쪼개져 가지고 아무리 평화로워봤자 그 평화는 불완전해요.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의 평화와 둘로 쪼개졌을 때의 평화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배제하지는 말자. 완전한 평화는 통일됐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너무 통일을 앞세워서 북한을 뭐죠 흡수통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을 자극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역시 빌리 브란트가 그런 말이었어요.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 예,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몇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요청을 하면 꼭 질문을 안 하시고 혼자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말고요. 오늘은 제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고 본인이 어디서 오셨는지 요점만 간단하게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한테는 나중에 시간이 좀 허용되는 대로 한 분 내지는 두 분을 모셔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문위원 김미재입니다. 아까 그 연설 중에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감보다는 그냥 그런 말은 안 했고요. 네. 통일을 시급성이나 하여튼 뭐 네, 통일에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젊은 층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젊은이들의 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서 사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주입하듯이 한다든가 이런 방식 가지고는 청년들 마음을 이미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억셉터블한 소통 방식을 빨리 개발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들에게 또 더 많은 부담을 줄까봐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안 그래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언제든 고갈된다 그러는데 복지 비용은 늘어나고 어르신들은 자꾸 더 오래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청년들이 그냥 국경 없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의 이상이 많이 커졌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무한히 커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브레이크스루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카이입니다. 물론 만약이라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성을 하고 핵의 핵폭탄을 완성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 다른 대처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게 궁금해서 예. 생각을 해줘.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많은 일들이 진척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1991년에 전술핵이 모두 철거되거든요. 1958년에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를 해요. 이미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일 많았을 때는 950기 정도까지 있었는데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냉전이 해체되면서 남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곳의 전술핵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12월 한 중순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는 전술핵 하나도 없다, 핵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렇게 채택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부시 대통령이 전술핵 철거를 발표하신 것은 북한이 자꾸 핵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 냉전을 이제 완전히 끝내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의 해구사는 여전히 있다는 걸 그때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 핵이 아니지만 강력한 무기들,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기됐잖아요.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두 가지 제약입니다. 첫째는 미사일 사거리 몇 킬로 이상 못 날아가게 해라.
두 번째가 미사일 탄두 중량. 무거울수록 파괴력이 커지고 그러잖아요. 얼마 이상 무겁게 하지 마라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것을 대폭 완화했다가 두 번째는 완전히 없앴거든요. 그 한미 미사일 협정을 폐지한 뒤에 나온 현무4라든가 하는 그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건 핵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무기들이지요. 네. 그래서 모택동이 50년대 후반에 핵을 개발하거든요. 그때 모택동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아무 쓸모없는 것을 내가 드디어 만들게 됐다. 네. I believe Mr. Kim of North Korea knows that attack means suicide. Yes. 네. 저는 김승대 목사입니다. 오늘 이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 총리께서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시면 또 정치 지도자로서 계속 국가를 이끌어 가실 건데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 아까 정책의 일관성이 기본일 겁니다. 하도 왔다 갔다 하면 누구도 못 믿죠. 사실은 한국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국가답지 않아요. 독일은 왔다 갔다 안 했잖아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헬무트 콜도 그대로 견지하니까 독일까지 됐잖아요. 좀 그렇게 당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대외 정책은 그대로 갖고 가는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크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법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요. 그래서 신뢰를 가지려면 결국 대화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회담 때 좀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가 나온 지 8개월 뒤에 또 만나니까. 그리고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그때 국무장관이 폼페이오였죠. 북한 측하고 이렇게 실무회담을 했었는데 정상회담을 하면 그 전에 실무회담을 하거든요. 그때는 스몰딜에 이미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그 이행도 단계적 이행에는 초기 이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니셜 임플리먼트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쪼개는 것이었겠죠. 그랬는데 그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하노이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참모한테 물어봤대죠. 스몰 딜하고 그냥 걸어 나오는 거하고 어느 게 뉴스가 더 크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코언 변호사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조금 그냥 그런 중요한 대외 정책을 국내 정치의 제물로 만든 것은 대단히 아쉽다. 우리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만하고 언론 쪽에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을 밝혀주시고요. 뉴스앤포스트의 홍성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윤 정부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종전선언에 매달렸다가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어지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종전선언보다는 지금 이제 총리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문 정부 시절에 왜 그런 방향을 정했으며 앞으로 지금 윤 정부에게 혹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종전선언하고 수교가 양자택일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생각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3년 3년 동안의 전쟁을 끝낸 뒤에 미국, 중국, 북한, 한국은 그때 당사자로 정전협상에 끼지 못했죠. 정전 합의를 하거든요. 종전이 아니라 정전. 전쟁을 잠시 멈춘다. 종전은 전쟁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이런 걸 우려했을지 모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혹시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를 실제로 했었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전쟁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야 핵을 없앨까요? 아니면 전쟁 상태가 끝났다고 해야 핵을? 저는 후자가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종전에 합의된다는 건 정치적 합의니까 그러면 수교도 훨씬 더 수월했을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 명예시민증을 증정하겠습니다.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today. The state of Georgia will present honoring Georgia citizen to former Prime Minister Lee Nak-yeon.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착한 시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총리님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우리 아틀란타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님, 저희 아틀란타는 인구 한인 인구 14만에서 5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주 내에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이 총리님은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계십니다. 이 날을 위해 제가 이 많은 날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날들을